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중훈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해드릴 건데, 네. 오늘 유종훈 기자 아침에 굉장히 바빴더라고요. 아, 네, 오늘 신차 출시 와. 행사가 있어서 어느 신차가 출시됐습니까? 이탈리아 차입니다. 차. 이탈리아에는 슈퍼카들이 많죠. 네, 람보르기니 같은 람보도 거. 있고요, 네. 페라리도 있고 한데 네. 오늘은 마세라티. 마세라티. 원래 이제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FMK라고 하는 회사에 있다가 네. 이제 올해 사업권이 이제 스텔란티스 코리아.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모기업이 스텔란티스 그룹 안에 마세라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스텔란티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권이 이전이 되면서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행사가 있었고 여기서 신차 출시가 네.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한번 한번 네, 띄워주세요. 보시죠. 어떤 차량이냐 하면은 이제 투도어 쿠페와 투도어 까브리올레 차량인데 네. 이름이 그란 트리스모랑 그란 까브리오입니다. 어. 이 차인데 뭐 워낙 잘 아시죠? 네. 위에 있는 게 그란 트리스모일 거고, 네. 아래 있는 게 그란 까브리올레. 까브리오. 네. 보통 이제 그 컨버터블 또는 까브리올레라고 하는 차량이 뚜껑이 열리는 차. 그렇죠. 그게 이제 까브리올레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이름이 그란 까브리오입니다. 오늘 했는데 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차가 근데 굉장히 멋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 확실히 그 이제 전기차 때문인지 네. 마력이라든지 토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인플레 같은 느낌이에요. 자, 마력 얼마입니까? 이 차가 550마력이거든요. 550마력? 아이오닉 5N 안 되는 거잖아요. 걔 650마력이에요. 요즘 뭐 테슬라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1000마력 넘잖아요. 1000마력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약간 전기차가 오면서 내연기관이 주는 그런 힘? 네. 그런 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세라티는 배기음이죠. 배기음이죠. 엔진음이랑 배기음이 왕 해주는 게 있으니까 네, 아주 좋죠. 이게 그 오디오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엔진으로도 합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한번 보시고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가장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어떤 뉴스죠? 자,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황금 연휴가 늘어납니다. 박수. 자, 여러분, 황금 연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그 역동경제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휴일 이제 공휴일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갑자기 좀 느닷없이 수요일에 껴있으면 네. 월, 화 일하고 수요일에 그러니까 수요일에 쉬었다가 목, 금 일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근데 목요일에 돼 있으면 뭐 또 징검다리로 쉬기도 하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거기다 연차 붙여갖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일률적으로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5월 2일 뭐 6월 25일 이렇게 날짜로 하지 말고 네. 요일로 하자. 몇째 주 무슨 요일 네, 이런 5월 식으로. 뭐 첫째 주 금요일 네. 이러면 예를 들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네. 5월 5일이 아니라 이제 그냥 5월 첫째 주 금요일이 된다. 그러면 매년 금, 토, 일은 무조건 쉬는 거. 그런 약간 식으로. 미국 방식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네. 광복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못 바꾸죠. 못 바꾸죠. 이거 못 바꾸죠. 네. 그래서 특정 날짜를 기념해야 하는 이런 그 공휴일의 경우에는 바꾸지 않고 네네. 우리가 구정 연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네. 건 사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신정 연휴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는 뭐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그쵸.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방향을 앞으로 논의해 본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냐? 내년까지 연구 용역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황금 연휴를 종전보다 늘리겠습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기쁩니다. 네. 기쁜 소식이네요, 진짜. 제일 좋은 이야기라 가장 첫 번째로. 네. 네. 제가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또 좀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조금 시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픽 하나 좀 띄워주시면서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의 주주 환원을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주 환원 이제 증가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주의 배당 소득은 저율 분리 과세하겠다는 게 이번에 정부의 좀 추진 과제 중에서 핵심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한 1,000억 원을 배당을 하다가 이제 배당금을 1,100억 원으로 이제 100억 원 정도 늘린 기업이 있다고 쳤을 때 네. 증가분 100억 원에 대해서는 직전 배당 평균치 5%를 초과한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
5%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기업만 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투자자들도 줘야 되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소득세를 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14%에서 9%로 세율을 낮춰줍니다. 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최고 45%의 누진 세율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배당소득 증가분을 분리과세를 하고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분리과세를 하고 이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이번에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이제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 소득이 1,200만 원일 경우 10만 원, 다른 소득이 없이 이제 배당 소득이 2,400만 원일 경우에는 20만 원, 또 이제 10억 원이고 배당 소득이 2,400만 원일 경우에는 이제 80만 원이 기존보다 또 줄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 기업을 비롯해서 매출 규모를 늘린 이제 스케일업 기업, 또 이제 기회 발전 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가업 상속 제도 이제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인센티브를 밸류업을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재계에서 굉장히 또 강력하게 또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도 좀 폐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속할 때. 그렇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 이제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60%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폐지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는 보유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를 해서 결국엔 60%까지 최대 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 원 미만의 이제 중견기업은 폐지를 하게 되고요. 또 한도는 이제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 되면은 많은 규제를 받는 게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받던 지원도 많이 끊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많이 늘려주기로 했던 거고요. 를 해준. 이게 그래서 피터팬 콤플렉스가 이제 중소기업들에 아, 대해서 그쵸. 생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대기업으로 넘어갈 만한 자산 규모와 이제 매출 규모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난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유예 기간을 좀 늘려준다는 거네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제도도 이번에 개편을 하기 위해서 네. 하반기 때 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기재부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은 연내 조세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을 해야 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야당 쪽에다가 조금 많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야당은 현재 지금 부자 감세를 앞세워서 좀 약간 반발을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통과를 일단은 해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정책들이 조금 이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말 그대로 로드맵이기 때문에 여야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합의를 조금 보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속세의 할증 폐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별로 좀 논란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면 그쪽에서 안 거둔 세금을 안 그래도 올해 그 세수가 많이 펑크날 가능성이 그렇죠. 좀 높은 상태잖아요. 네. 그럼 어디선가 세금을 걷어야 될 텐데 지금 부자들 감세해주고 그럼 나머지 세금은 일반인들한테 걷으면 우리가 부자들 세금 내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네. 하시는 그 부자 감세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또 재계에서는 이게 그 좀 과도하게 상속세가 할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네. 상당히 어려웠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계속 요구를 해왔었고 그래서 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부자 감세 이야기라는 거는 글쎄 좀 되게 예민한 이야기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사실 근데 기업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왔고 이 부분을 이제 상속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를 과연 그러면은 대주주 걸로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 주주의 그냥 이제 다른 투자자들 포함한 주주의 걸로 봐야 되느냐 이야기까지로 가버리게 되면은 사실 되게 어려워집니다. 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네. 대주주 걸로 보면 네, 여기에 그렇죠.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상속세는 할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주주의 걸로 보면 아니 대주주나 일반 주주나 같은 주주고 네. 그 주식의 개수가 다른 건데 거기다 프리미엄이 왜 붙냐 하면 이제 상속세는 또 할증이 안 돼야 되는 거고 네. 어려운 문제죠. 제가 현대차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없는데 그래요? 네. 아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요즘 많이들 이민을 많이 가세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분들이라는 이런 분들이 지금 해외 진출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해외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약간 우회적으로 상속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지금 많이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세무 쪽에 계시는 분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견 대기업 다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상속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경영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면은 이번에도 역동경제 로드맵을 이제 넘어서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모두 다 보냈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참 여러 가지 뉴스가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부동산 PF를 대수술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건 아니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PF 사업 구조를 좀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마련할 것이다. 올해 안에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만 나온 건데요. 일단 그 PF 사업 자체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건 그 삼성 KPMG에서 이제 그 부동산 PF 사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땅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구하고 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사죠. 예, 네. 참 무자본 M&A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때는 워낙 이제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브릿지론이 되고 그리고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 사는데 요 차주가 대부분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본 PF로 들어가게 되면은 브릿지론 상환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더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까지 충당하는 그런 그 대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국내 시행사들이 굉장히 작은 사업비만 가지고도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에서 5%만 자기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분양 시장이 화랑일 때는 뭐 내가 뭐 5만 원만 들고 100만 원 대출 받은 다음에 나중에 분양해서 시공하고 시행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200만 원으로 갖다 팔면 네.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나는 5만 원밖에 안 내고 100만 원 대출 받았으니까 그 95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네. 그러면 이 95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나 그리고 이자 비용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걷잡을 수 없이 돈은 커지고 있는데 이 비용을 납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분양 시장이 이렇게 침체를 겪을 때는 이게 금융권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행사가 자기 자본의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 자기 자본을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어야만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차등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교롭게도 네. 금감원이 은행 고위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아, 좀 뭔가 느낌이 오시죠? 무섭죠. 자, 오늘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이 그 은행권의 무리한 대출 확대를 지적하면서 올해 목표 증가율 2에서 3%를 넘지 말아달라고 은행권에 당부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서 동반 나왔었던 게 뭐였었냐면 가계부채를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였는데 네. 지금 그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물론 대출은 증가하는 게 맞긴 한데 네. 증가폭이 상당히 커지게 되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90% 초반대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이걸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금감원에서 고위 임원들 모아놓고 대출 좀 많네요. 이거 좀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현장 점검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 금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하면 대출을 덜 하기 위해서 네. 대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DSR 기준과 같은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DSR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만약에 현장 점검 나서고 사실 현장 점검 나선다고 하면 그 이전부터 은행들은 미리 조치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장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마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대출 금리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게 되는 DSR 비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깐깐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안타까운 점이 네.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서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인터넷 뱅킹의 대출 금리가 그리 낮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시중은행, 5대 은행이 더 네. 싼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결국은 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여오는데 그럼 우리가 낮게 계속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는 사실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는 거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인건비가 상당히 적게 드니까 그러니까 그 줄어든 비용을 이용해서 서민들에게 훨씬 더 나은 이자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게 네. 인터넷 뱅킹의 어떤 취지자 목적인데 오히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될 때에는 인터넷 뱅킹도 어쩔 수 있나요? 그렇죠. 조절해야 되면 네. 금리 올려야죠.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나왔던 뉴스들을 다 종합해 보면 네. 이제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대출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도 받지만 또 긴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도 많고 네. 또 하반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좀 큰 돈을 쓰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까다로워지겠죠. 네. 까다로워지겠죠. 정부가 아마 그래서 지금 오늘 하반기 경제 정책을 같이 발표하면서 이걸 좀 엮어서 한 게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좀 중심이 됐던 거는 이제 민생 안정자금 1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이제 삶을 조금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주요 이야기 중에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융 지원 3종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상환 연장, 전환 보증, 대환 대출 이걸 이제 추진을 하기로 한 건데 표를 하나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이 이제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제 업력 대출 잔액 요건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또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이 신설이 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이번에 좀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네. 또 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규모가 이제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이제 10조 원 이상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채무 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의 이제 배달료 같은 것들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5대 고정비용이라고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임대료, 배달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이걸 이제 5대 고정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덜어주는 그런 이제 정책도 하반기 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는 특히나 이제 배달 플랫폼의 폭리를 조금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생 협력 방안을 도출을 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뉴스랑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배민 대표이사가 네. 이제 잘렸다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그 사임 네, 사임한 걸로 사임입니까? 아니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제 독일 본사와의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경영에 대해서 조금 좀 방침이 맞지 않다는 네.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는 배달 플랫폼 지금 폭리 이야기가 상반기 내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무래도 자영업자 쪽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부가 조금 중간에서 조율하는 방법도 이번에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가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농수산물 할인 또 에너지 바우처 등에 5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하반기 때 단통법이라고 하죠.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게 되고요. 또 2학기에 이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부지나 뭐 내수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건설 분야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참 1분기 이제 실적이 아니라 1분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경기가 좋게 나왔던 좋았었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경기 덕분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PF 이제 상환하는 그 돈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건설 기성이 그때 확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 나니까 아 이거 뭐 그 사업장 하나 그 열린 거네 이거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하반기 때도 그런 걸 좀 노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전기 승용차에 주는 보조금을 올해 이제 한 해 전기 화물차에도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을 하고 또 노후 차량을 바꿀 때 개별 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도 이번에 이제 제2법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결국에는 서민들이 좀 먹고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저기 이제 오른쪽 하단 보시면 아까 PF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뭐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쪽을 약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이야기 같거든요. 네. 이게 아까 PF를 잠그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지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조금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안을 위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한번 미리 하는 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배달료와 관련돼서 네. 제가 그 원래 뒤에 준비했던 뉴스가 바로 그 내용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 뉴스를 먼저 한번 보죠. 네, 바로 연결해 피디님 주세요. 그 온라인 플랫폼 월 광고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 이 뉴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그 지금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4월부터 6월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앱이라든지 숙박 앱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 설문조사를 좀 그 실태조사를 좀 실시를 했고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좀 보는 건데 네. 일단 배달 앱 관련돼서 그러니까 배달료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화면부터 먼저 보시죠. 지금 배달 앱이 무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출 증가나 배달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도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일부에서는 매출 증가하고 그러니까 매출 증가와 배달비 부담 완화에 모두 도움된다라고 하는 응답도 24% 있긴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매출 증가는 되는데 배달비는 부담 완화가 안 되던데라고 하는 게 13%. 배달비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저는 매출이 안 늘던데요가 15%. 거의 한 30%가 가까운 분들은 뭐 조금 도움 있는 것 같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가 30%. 도움 없는 대우가 거의 절반. 도움 되는 대우가 한 24%.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 네. 사실 그 여기에서 뉴스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지금 그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든지 배달 앱에서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숙박 앱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월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광고비가 거의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셀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커머스에 계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을 좀 취재해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 이건 광고비는 맞는데 네. 그러니까 광고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걸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광고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게 수수료처럼 느껴지는 광고비가 명목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에 있다 보면은 결국은 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더 많이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를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약간 이게 사실 그 셀러 그 사장님들은 그 BM이라고 하나요? 그 저기 플랫폼에 있는 매니저가 따로 있거든요. 네, 매니저가 네.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와, 이게 사실상 광고비인지 아니면 나의 그 수수료인지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네.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표도 한번 보여주시면 숙박앱 입점 업체들이 경험했던 불공정 거래 부당 행위 유형을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40%,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 강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분명히 그러니까 업체 플랫폼 업체를 취재해 보면 아이 광고다. 스스로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사장님들 취재해 보면 이게 좀 압박이 센데 압박이 세다는 이런 얘기가 시기의 반응인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쿠팡과 테무 이용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 결국은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있어야 플랫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3조 원 투자해갖고 국내에 물류센터 만든다면서요. 네. 그럼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좀 그러게요. 좀 여유 있을 것 같은 여유가 아니죠.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서로 경쟁을 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 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나는 사업을 할 거야가 좋아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내가 50대에 퇴직을 했는데 뭐 하지 하다 보니까 밀려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현대차가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을 요즘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배터리셀 조인트 벤처인 HLI 이제 현대 LG 인도네시아 그린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드는 배터리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생산하는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에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했었던 이제 이제는 경차가 아니죠. 네. 소형 SUV 전기차인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거기에도 이제 여기 HLI 그린파워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는 그 준공식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네.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갔었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분들이 와서 오늘 좀 기념식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1호차를 생산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코나 일렉트릭 1호차에 대해서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막 설명도 직접 하고 네. 뭐 나중에 이제 시승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HLI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배터리셀 공장이라고 하고요. 총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0기가와트시요? 네. 오. 10기가와트시면은 몇 몇 대죠? 몇 대죠? 100만 대? 100만 대 안 되죠. 100만 대 안 됩니까? 네. 10기가와트시면은 기와트. 이거 이제 나중에 계산해 드릴게요. 갑자기 계산이 안 돼요. 10만 죄송해요. 대, 10만 대, 10만 대, 네, 10만 대. 10만 대에서 20만 대 네, 정도로 지금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아세안 시장 되게 많이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IPO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4조 원 정도를 이렇게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면은 공장도 지금 새롭게 좀 많이 바꿀 예정이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랑 베트남 이제 이곳을 통해서 지금 거기서도 법인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공장도 짓고 또 이제 생산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에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터리셀 소재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랑은 사실 정의선 회장이나 이제 국내 다른 또 총수들이 굉장히 또 돈독한 관계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대차랑 LG엔솔 여기서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와,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아직까지 많이 크진 않습니다. 뭐 아시안 시장에서는 그래도 큰 편이긴 한데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다음 정도 수준이 되고요. 네. 여전히 저가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되고 가보시면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판매가 됐던 일본 차들이 네. 아직까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현대차가 조금씩 판매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공장을 지어서 지금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출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새 차,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신차들은 판매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아직 인도네시아 자체가
소득 수준이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그런데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평균 연령이 20대예요. 인도네시아는. 평균 연령이 20대요? 네, 나라의 평균 연령이 20대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규모도 전 세계에서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4등인가 6등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 굉장히 오. 많은 곳이고 엄청 커요. 오, 엄청 그쵸. 땅도 엄청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도 많고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예전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발전했던 그 경제 개발 5개년 같은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기업들을 엄청나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주고요. 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쪽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국가적인 이제 전략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많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다고 지금 보는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엔 이거 너무 지겹다고 하시려나? 네, 왜? 라면 이야기 한번 더 해보려고요. 라면 네 지겹습니까? 안 지겨워요. 여러분 지겹습니까? 네. 사실 라면 먹는 건 지겹지 않은데 네. 저희 라면 얘기하면 지겹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닐걸요. 요즘 이제 주가가 그런가요? 좋다 보니까 기분 좋으신 분들 많을 건데. 그럴 수도 네.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출 실적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그 올 상반기 라면을 포함해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이 4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조 6천억 원. 상반기에만 6조 6천억 원. 그러면은 하반기까지 만약에 이 속도대로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거의 한 13조 원. 먹는 걸로만 13조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작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보니까 6.7%. 그리고 그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를 살펴보니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그 제목을 라면 비켜, 라면 나가신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일본에도 이 관련된 거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과거에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라멘이 직접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됐다기보다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라멘을 만들어서 많이 자영업자분들이 파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라멘이라는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저리 비켜! 라면이다! 라는 취지에서 한번 네.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상당히 뜨거워서 지금 보면은 K푸드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이 라면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서 6억 달러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그 한국 라면 시장에서 그 한국 라면의 최대 시장이 중국하고 미국인데 여기에서 지금 온라인 채널이나 대형마트 입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 옛날에 뭐 초코파이가 왜 잘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팔립니다. 내지는 그 러시아에서 팔도 도시락이 왜 잘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팔립니다. 네. 그 동아오스카의 바카스가 왜 캄보디아에서 잘 팔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팔립니다. 그쵸. 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이거 오파상들이 이거 괜찮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역을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수출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전략적인 수출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온라인 채널, 대형마트, 유통망을 뚫고 안착한 거니까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적이고 전략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증가율 측면에서 최고의 품목은 바로 쌀 가공품이었다고 하는데 냉동 김밥. 이거 진짜 냉동김밥. 네. 미국에 수출되는 그 트레이더스 우영. 트레이더스. 네. 그 김밥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냉동 김밥, 그 다음에 막걸리 이런 걸 포함하는 쌀 가공품이 거의 작년보다 41%나 늘었다. 41% 진짜 많이 41%. 늘었다. 속도로는 이게 최고다. 네. 제일 잘 팔린 건 라면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에는 삼양식품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겠죠? 농심하고 농심. 의 신라면하고 네. 그렇죠. 농심 같은 경우는 근데 해외 직접 생산이 많은데 그렇죠. 삼양 같은 네. 경우에는 국내 공장에서 지금 다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네요, 진짜.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짧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다음 소식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계속 현재 열리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확정이 된 게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내년에 확정되는 그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네. 업종별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게 좀 방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게 이번에 좀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투표를 통해서 결국에는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표결을 붙였는데 네. 이제 찬성 11표, 반대가 15표,
무효 한 표로 이렇게 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업종별로 차등을 지급하는 차등 적용하는 거는 이제 폐지가 됐고 네. 지금처럼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실까요? 9,800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9,860원입니다. 아, 9,800. 이제 현재 9,860원이다 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만약에 140원만 올라도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경영계라든지 자영업자들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제발 좀 동결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이고 노동계에서는 12,500원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좀 날선 공방전이 펼쳐졌고 사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9,860원으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을 넘을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내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되게 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최저임금 근로자분들도 네,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러다 또 결국은 공익위원회에서 한 3% 올리시죠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00원 넘습니다. 아 3%도 지금 1.4%만 올려도 10,000원입니다. 아 1.4%만 올려도 10,000원이 네. 넘는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계속 동결을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노동계에서는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오른 거라든지 뭐 물가 상승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업종별로 차등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은 어떤 업종은 조금 더 많이 주고 약간 좀 쉬운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제 뭐 조금 더 아껴주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 쪽에서는 이제 업종별 차별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낮은 이제 그 시급이 적용되는 산업이라든지 그런 뭐 식당이라든지 가게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겠죠.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무산이 됐고 지금 내일 또 이제 회의를 합니다. 네. 여기 경영계에서는 지금 불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더욱더 좀 치열하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재미있는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